불은 집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시신은 없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는 194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페이앳빌에서 시작됩니다. 이날 새벽 소더 가족의 2층 목조 주택에 예측할 수 없는 불이 붙었습니다. 집에 있던 것은 아버지 조지, 어머니 제니, 그리고 10명의 자녀 중 9명이었습니다. 화재가 끝난 뒤 비극적이게도 가족은 5명의 아이들을 잃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모리스 14세, 마사 12세, 루이스 9세, 제니 8세, 베티 5세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불길이 휩쓸고 간 참혹한 잿더미 속에서 5아이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형태의 유골이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불은 집을 완전히 태워버렸지만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이 질문은 8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 소더 가족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마쳤습니다. 아이들은 산타클로스가 가져다줄 선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들뜬 마음에 부모에게 조금만 더 깨어있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어머니 제니는 자상하게도 소와 닭 먹이 주는 일만 끝내면 허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은 밤 10시를 훌쩍 넘겼고 아이들의 제잘거림은 점차 잦아들며 집안은 평화로운 정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꿈꾸며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새벽 12시 30분 갑자기 집안의 평화를 깨뜨리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제니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는 제니가 전혀 모르는 이름을 찾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전화기 너머에서는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제니는 혼란스러운 와중에 잘못 거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이상한 웃음을 남긴 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니는 의아함과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채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커튼은 쳐져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깨어있나? 제니는 의아하게 생각하며 불을 끄고 커튼을 친 뒤 잠자리에 들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새벽 1시쯤 제니는 다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지붕 위로 무언가가 쿵하고 강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지붕 위를 굴러가는 듯한 소음도 뒤따랐습니다. 잠시 후 모든 것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제니는 이것이 그저 잠결에 들은 소리이거나 바람 소리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이 소리는 앞으로 닥쳐올 비극의 서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불과 30분 뒤 제니는 코를 찌르는 강렬한 연기 냄새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녀가 황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 남편 조지가 사무실로 사용하던 방 근처에서 불길이 이미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불길은 특히 전화선과 퓨즈박스 주변에서 시작된 듯 보였고 삽시간에 집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니는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조지를 깨웠고 조지는 지체 없이 큰아들들을 깨웠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순식간에 평화롭던 집은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해갔고 연기와 불길이 온 집안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조지와 제니 그리고 4명의 자녀는 불길을 뚫고 집 밖으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층에 남아있는 5아이들에게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불길에 완전히 휩싸인 계단은 위층으로 올라가는 모든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부모의 절규는 타오르는 불길 속에 묻혔고 아이들은 고립되었습니다. 도움을 부르려 했지만 모든 일은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이상하게 꼬였습니다. 집 전화는 이미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딸 마리온이 필사적으로 이웃집으로 달려가 소방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나가던 운전자도 가까운 술집에 들러 신고를 시도했지만 교환원 연결이 안 되거나 전화가 고장이라는 말만 듣고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결국 다른 경로를 통해 소방서에 연락은 닿았지만
전쟁으로 인한 인력난과 연락체계의 문제로 소방대는 즉시 오지 못했습니다. 불길은 점점 더 거세졌고 소방차가 도착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지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는 맨발로 타오르는 집 외벽을 타고 올라가려다 창문을 깨고 팔을 심하게 베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 조지는 다락방 창문으로 올라가 아이들을 구할 사다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늘 그 자리에 있던 사다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급한 마음에 집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 2대를 끌어와 창문까지 접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전날까지 멀쩡하게 작동하던 트럭 2대 모두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추운 날씨 탓에 물통에 담긴 물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불길이 자신들의 집을 무너뜨리고 아이들을 집어삼키는 것을 밖에서 무력하게 바라보는 것. 끔찍한 고통과 좌절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집과 아이들의 희망이 함께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은 불과 45분 만에 완전히 전소되었습니다. 소방대는 전쟁으로 인한 인력난과 열악한 연락체계를 이유로 사건 발생 후 한참이 지나서야 뒤늦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들이 잿더미를 뒤졌지만 가족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5아이의 뼈, 유골, 어떤 형태의 인간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없었다. 는 참혹한 결과만이 소더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 믿기 힘든 상황은 단순한 화재 사고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공식적인 결론은 전기적 화재였습니다. 검시 배심원단은 결함 있는 배선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서둘러 판정했습니다. 그러나 조지는 이 결론에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집의 전기 배선을 모두 교체했으며 정기적인 점검도 철저히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전화선만 끊긴 채 발견되었다는 점은 화재 원인이 전기적 결함이라는 주장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이후에 조지 소더가 고용한 수리공의 증언은 소더 가족의 등골을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리공은 전화선이 화재로 타버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 고의적으로 전봇대에 올라가 선을 잘라냈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화재 현장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던 사다리의 행방이었습니다. 사다리는 며칠 뒤 집에서 멀리 떨어진 제 방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아이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다리를 치워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모든 정황들은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며 소더 가족은 점점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한 고의적인 방화였으며 5아이들은 화재를 틈타 납치되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들의 확신에는 나름의 타당한 배경이 존재했습니다. 아버지 조지는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권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이민자 공동체 내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견해로 인해 격렬한 논쟁과 갈등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사건 몇 달 전 조지는 신원미상의 한 남성으로부터 섬뜩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내 집은 불타 없어질 거고 아이들도 죽을 거다. 무솔리니에 대해 더럽게 말한 대가다. 이 말은 단순한 위협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 전 한 남자가 소더 가족의 집을 배회하며 배전반에 대해 의미심장한 경고를 했다는 목격담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화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문점은 크리스마스 몇 주 전에 발생했습니다. 낯선 차 한 대가 소더 가족의 집이 있는 도로에 오랫동안 세워져 있었고 그 안에 탄 사람들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수상하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목격담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황들이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기괴하고 의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소더 가족은 불타버린 집을 재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참혹한 부지를 아이들을 기리는 기념 정원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슬픔과 동시에 아이들을 향한 끊임없는 희망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가족은 웨스트버지니아주 도로 옆에 거대한 광고판을 세웠습니다. 그 광고판에는 실종된 5아이의 사진과 함께 거액의 현상금, 그리고 정보를 아는 사람은 연락하라는 절규와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광고판은 1989년 어머니 제니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는 소더 가족의 꺾이지 않는 희망이자 끝나지 않는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판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1949년 조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현장을 재조사하던 중 몇 조각의 뼈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전문가에게 감정 의뢰한 결과는 더욱 의아함을 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발견된 뼈에는 화재 흔적이 전혀 없고 나이 또한 실종된 아이들의 나이와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사건을 더욱 미궁에 빠뜨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뼈를 고의적으로 가져다 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더욱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22년 뒤인 1967년 소더 가족에게 뜻밖의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실종된 루이스와 너무나도 흡사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루이스 소더라는 이름과 함께 나는 형제, 프랭키를 사랑한다라는 알 수 없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은 이 사진에서 마지막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사진의 발신지를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탐정은 조사 도중 갑자기 소식을 끊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희망은 실마리 없는 어둠 속으로 처참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단순한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도 기이했습니다. 조지는 1969년 결국 아이들의 행방을 알지 못한 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 그들이 불에 죽었다면 확실히 알고 싶다. 아니라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확히 알고 싶다는 말을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어머니 제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검은 옷을 입고 정원을 가꾸며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막내딸 실비아는 이 사건의 유일한 생존 증인으로서 2021년까지 이 미스터리한 사건을 세상에 알리며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끔찍한 기억이었다고 회상하며 그날의 악몽이 여전히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토로했습니다. 불은 집을 태웠습니다. 그러나 5아이는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불 속에서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불을 가리고 그 틈을 이용해 아이들을 데려간 걸까요? 8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사건은 여전히 같은 질문으로 끝납니다. 그날 밤 소더 가족의 5아이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가? 이 미스터리는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은 채 미국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비극적인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